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그 대학생 상담의 원리와 기법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학생 상담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MZ세대의 특징, 그 다음에 교수의 대학생 상담의 특수성, 그리고 교수자는 어디까지 상담할 것인가, 심리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 그 다음에 상담 방법, 그 다음에 대학생 상담이 필요한 교수의 태도, 내담자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관심 기울이기, 상담에서 질문의 역할과 종류, 그리고 조언과 정보의 제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에서 얻은 경험적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학생 상담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운 이유를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MZ세대라고 보통 하는데 이 MZ세대는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그 Z세대,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 학생 상담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대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세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해서 우리는 MZ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서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SNS를 기반으로 해서 유통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소비 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미닝아웃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를 즐기고 고가 명품에 주저없이 지갑을 여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인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MZ세대는 이제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원하는 것 다르다. 그 다음에 워라밸을 중시하고 보장을 요구한다. 조직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 아마도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전 세대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특성화하고 그대로 맞을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그렇습니다. 회사에 원하는 것과 나와는 같다. 그리고 워라밸이 뭐 중요하지만 그다지 중요하진 않다. 개인보다 조직이 더 먼저다. 그다음에 개인의 개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 세대와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워라밸이란 일과 삶의 조화를 뜻합니다. 그들한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 다음에 끈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직이 굉장히 잦아요. 근데 이 세대는 평생 직장을 다니려고 하지 않는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회사에 충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최근에 있는 그 구급 공무원 시험이 엄청나게 인기인 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어, 그러니까 급수가 더 높은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구급 공무원 시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는 싶지만 공무원에서 뭐 출세를 한다거나 뭐 지위가 높게 올라간다거나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급에서 그냥 자신의 삶을 우리와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수의 그 대학생 상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 상담자로서 교수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또는 수업 중에 그리고 또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수시로 만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수시로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카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얘기만 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생활 얘기를 물어본다거나 또는 이제 학생들이 물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꽤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사실은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마 교수라는 특수성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 평가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로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통적으로 교수나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역할이기도 하죠.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상담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서 생활지도도 굉장히 세부화되고 있고 실제로 멘토링 관련된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교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 추세인 것 같아요. 이런 추세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아마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는 교수들은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고 하는 곳에 집중했던 그 특성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생활 지도를 하는 그런 역할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늘상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 단기 상담이에요. 여기서 말을 단기 상담으로 했지 그냥 짧게 상담하는 그런 방식들이 아주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 상담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이고 단순 명료한 목표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성격 구조의 변화가 아닌 현재 문제, 그러니까 현재라는데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한성을 가진 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성을 지닌 채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거를 어떠면 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을 약속을 하고 연구실이나 어디 딴 데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 중간에 뭐 쉬는 시간에 잠깐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눈다거나 뭐 이런 일들 또는 이렇게 수업 끝나고 잠깐 상담을 한다거나 또는 수업 전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담의 그냥 자연스러운 상담의 일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담자의 매우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죠. 전체적으로 이제 교수의 업무량도 많아지고 교육량도 많아지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실은 단기 상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는 어디까지 상담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상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활지도, 그리고 또 하나가 고유한 상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심리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지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학교 내부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적응하는 문제, 어떤 발달상의 문제, 교육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어떤 도덕적인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도 활동을 좀 하고 있죠. 여기에서 생활지도의 대상은 학생이고 생활지도의 담당자는 교수와 교직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에는 전문 상담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담에서의 전문적인 역량을 교육받으신 분이고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죠. 그분들은 상담에서 아주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과 어떤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교수의 역할과 어느 정도는 겹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일반 상담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학생들의 아주 세세한 일상이라든가 어떤 그들의 학업 문제
또는 진로 문제, 또는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담이 좀 힘들죠. 근데 어느 정도는 또 그런 부분들을 또 감당을 하고는 있죠. 뭐 취업 상담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문 상담가가 해야 될 역할과 어떤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 교수의 역할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논란이 되는 것은 심리치료에 관한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심리치료는 심리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하는 작업이고 사실은 교수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심리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부닥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오히려 전문적인 전문가들, 심리치료 전문가들한테 만나서 상담을 하게끔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교수의 역할이 상담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일반 상담에서도 전문적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심리 스타일이라든가 뭐 MBTI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교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간 겹치긴 하지만 분리가 된다는 점들 그리고 교수들은 주로 이제 어떤 학습이라든가 취업, 진로, 뭐 이런 생활지도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심리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요. 스마일센터, 대전의 해바라기 센터,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중앙자살 예방센터, 그다음에 중앙심리부검센터, 한국상담심리학회, 그리고 한국상담학회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정신적인 어떤 그러한 그 질환들이라든가 뭐 트라우마를 겪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기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많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활용을 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 상담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그런 사례가 생겼을 때 이제 학생들을 정확하게 그곳으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상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요소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체 반응입니다. 또 하나가 감정,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행동 등입니다. 우리가 그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데 되게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소음이 차단된 자리를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자리가 배치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티슈를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다과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상담 기록지도 이제 물리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심리적인 준비도 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만날 때 꽤나 상담을 할 때 꽤나 즐겁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피곤함을 넘어서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인 그 상담 내용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집안에 가족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럴 때 그런 얘기를 이제 가지고 상담을 요청했을 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되게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고 또는 공감을 해주고 그래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긴 하지만 그 작업이 굉장히 되게 힘든 과정이죠. 상담하는 교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심리적 준비가 꽤나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 상담은 보통 이제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관계 형성과 상담을 좀 구조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의 관계 형성이라는 것은 매우 좀 추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그야말로 좀 쉽습니다. 관계 형성이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서로와 서로 간의 그냥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안에는 상담을 위한 관계에서는 친밀감과 신뢰감,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상담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상담이 구조화되어 있어야만 또한 상담이 잘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문제에 개입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바람직한 상담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가 통제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 이런 것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적이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한테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그들한테 성적이 상위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목표는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목표일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중위권까지는, 사실 하위권인 학생들도 몇 가지 어떤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만 개선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위권의 성적으로 올라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조차도 한 학기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또는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는 그런 방식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생 상담에 필요한 교수의 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필요한 태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 상담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라포라는 이야기가 대학생 상담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관계 형성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내담자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편안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 라포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학생들을 상담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상담의 전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라포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그 상담이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들, 그러니까는 좋은 관계의 맺기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일상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학생들과 이런 관계들을 맺기 위한 그러한 그 체계와 프로그램과 환경 또는 상황들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이 되게 요식행위로 빠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일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교수는 그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담자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조건적인 존중, 성실성, 뭐 이런 걸 포함한 바람직한 상담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저스는 이를 상담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감적 이해 없이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유 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공감적 이해의 단계를 한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생이 스스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대표할 만한 적절한 표현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학생이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4단계는 공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담자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가 아닌 채로 전달이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엘버트 머라이 비어는 비언어가 보통 사람들의 93%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35대 65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어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언어보다도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내보내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유형과 특징은 몇 가지 좀 구분해서 생각하면 많이 이제 공감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신체 언어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인간 본능의 하나죠. 자세, 몸짓, 얼굴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체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모라든가 의상, 장신구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개인을 표현하는 이제 그 비언어 항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 외모라고 하는 것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외모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 어떤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상을 통해서도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또는 유사 언어도 있겠죠. 어투, 억양, 정지, 시간 그리고 공간과 시간과 언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밀한 사람들의 거리가 있고 개인적인 사람들의 거리가 있고 사회적 거리가 있고 공적 거리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접촉 언어 이거는 뭐냐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겠죠. 이러한 것들도 이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요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비언어는 주로 반복하는 기능, 대체하는 기능, 보완과 강조의 기능, 규제와 조절의 기능, 부정의 기능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에서 되게 방법론적으로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마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담에서 질문의 역할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고 그리고 또 학생이 자신을 노출시키게끔 격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이러한 그 상담식으로 전문 상담가에 의한 그 질문의 구분은 다음 몇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 질문하는 시험입니다. 학생이 어떤 과목이 힘들다라고 할 때 그 과목이 왜 유독 힘들다고 생각하지?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사실은 답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여기서 아주 그 한계가 없죠. 근데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오로 한다거나, 아니 어떤 값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간접 질문과 직접 질문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직접 질문은 사실 물음표가 있는 질문들입니다. 간접 질문은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척도 질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야, 학생이 지금 우리 학과 동료 학생들하고 친한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한번 생각한다면 몇 점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거는 농담식으로 물어보지만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동료 학생들과 어느 정도 친한지를 물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흥미로운 것 중에 기적 질문이 있고 예외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면 너의 지금 마음은 어떻겠니? 뭐 이런 질문을 바로 우리는 기적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예외 질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굉장히 좀 싫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질문도 있었겠죠. 그 과목이 재미있었을 때가 있었지.
그렇겠죠. 그럼 그때는 지금과 무엇이 다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거의 인터뷰급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논문을 쓰듯이 써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의 조언과 정보 제공에 대해서 방법적인 면들을 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언과 정보, 그러니까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상황이 있겠죠. 그랬을 때 감정적 어려움이 심각하지 않고 상당 기간이 짧은 상황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단계를 좀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조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검토한다. 그것이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교수의 조언이나 어떤 정보 제공 후에 그것에 대해서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제 학생이 실행을 해본 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너무 결석이 많은 채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 그 휴학을 하려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랬을 때 그 결석을 많이 했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랬을 때 관련 선생님들이 누구인지 이제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선생님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선생님들을 언제까지 다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사정들을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결석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답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은 이제 이런 걸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실제로 모든 선생님들을 찾아서 만나 뵙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기를 무사히 넘기고 1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지금 4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학생이 무사히 뭐 잘 그 학교를 좀 졸업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작은 조언과 그것의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성과를 이룰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때도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뢰를 맺기 전에 해결책부터 찾으려고 하면 학생의 말을 경청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주도적인 조언은 이후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교수의 책임으로 몰고 돌아올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충분히 경청하고 내면의 감정을 읽어줄 때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가 상담에서 얻은 경험적 결론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들은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랬을 때 관계 형성 이전 단계이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카톡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학과의 전망이라든가 관련 직업에 대해서는 매우 알고 싶어 하고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초중고 교육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되게 많겠지만 입시 중심의 교육이다 보니까 사실 대학 교육은 정확한 교과서나 참고서가 없이 강의를 들으면서 관련된 책과 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 익숙해지는데 사실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위해서는 1학년들, 특히 1학년들한테는 좀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상담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 준비는 어떻게 하고, 뭐 수업 참여를 할 때는 어떻게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별 토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노트 필기는 어떻게 해라. 시험지는
뭐 연필과 지우개를 작성해라. 논리적인 서술이란 것은 뭐다. 그러니까 이런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또한 그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없다고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많이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부진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원인인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학습 지능의 문제인지 또는 학습 역량의 문제인지 어떤 개인사가 있는지 또는 학과에 대한 개인의 전망과 일치 또는 학과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적성에 맞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죠. 사실 저희 학과는 이제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어떤 배우는 역량은 다른 인접 분야 또는 다른 분야에 가서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 꼭 학교를 그만두거나 뭐 그럴 이유는 아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리고 꼭 알맞진 않더라도 적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런 역량들을 훌륭하게 갖추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상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적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에서는 성적을 높이는 방법과 함께 또한 성적이 진로와 취업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해시켜 줘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지만 사실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해시켜 주는 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어떤 그 지지가 된다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와 취업에 대한 상담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기. 저는 그거는 2학년 때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1학년 때는 대학 생활의 적응의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얘기에 관심은 있어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경청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또한 어, 또 하나의 어떤 경험은 아마 휴학생들에 대한 상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휴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재학생들보다 더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경험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야기하기가 더 되게 효과적이고 또 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뭐 휴학한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죠. 어떤 학생들은 군대 입영하기 위해서 휴학을 한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뭐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학생들은 어디서 좀 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휴학을 했더라도 상담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상담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담 이런 것이 난 좀 굉장히 잘 먹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상담이라 놓고 상담을 하자고 날짜를 잡고 상담하는 거 말고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듣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상담이란 거 못 느끼지만 상담인 경우 이것을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밀감과 신뢰감의 형성이 상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도 저도 경험적으로 많이 이제 그 얻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은 소소한 노력, 그러니까 그 친밀감과 신뢰감을 쌓기 위한 아주 소소한 노력서부터 아주 체계적인 의도적인 어떤 노력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야만 우리가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카톡 상담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그 많은 그 선생님들이 카톡 상담을 참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담에서 우리가 그 교수자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사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카톡은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같은 동료들끼리만
쓰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오히려 이제 그런 선입관만 버리면 우리가 그 세대들과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죠.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앉아서 상담을 하는 것보다 카톡으로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듯이 이야기를 상담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진학과 진로 상담에서 대학원 진학과 유학에 대해서 학생들이 사실 고려를 너무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은 학부의 어떤 실력만으로는 어떤 전문가로서 계속 발돋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학원이라는 것은 꼭 평생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이제 학생들도 있겠지만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대학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에서 그 변수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많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런 분위기라서 어떤 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 일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모든 학생이 대학원 진학과 유학을 할 수 있지 않지만 저희 상담 경험에서는 여러 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깜짝 놀라면서 좋아하는 경우를 이제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생 상담의 되게 중요성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들은 부모 세대를 제외하고는 베이비 붐과 X세대의 조언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일한 X세대 또는 베이비붐 세대의 조언자가 바로 교수입니다. 교수와 학생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면서 학교 생활에서 같이 학교 생활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수의 학생 상담의 되게 중요성의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수의 상담 범위는 학습과 생활에 대한 상담, 그 다음에 진로와 취업에 대한 상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리치료라든가 전문 어떤 상담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학교에 있는 상담실로 안내를 한다거나 또는 상담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더 이렇게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의 안내 이런 게 있겠고요. 심리치료 부분은 전문가나 전문 기관을 연결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 간에는 친밀감과 신뢰감을 위한 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떤 교수와 학생의 또는 아까 교수와 학교의 되게 중요한 과제다. 어떻게 하면 친밀감과 신뢰감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친밀하고 신뢰감을 가지고 싶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을 마련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학생들과 가끔 방송국 견학을 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몇 명의 학생과 방송국 견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방송국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나누지 못하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그거 1시간 동안 같이 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친해져서 그 다음에는 정말 다른 관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인데 어떻게 하면 친밀감과 신뢰감을 높일 것인가, 이러한 목적을 갖고 이러한 체계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대학생 상담에서 제가 가장 부족하게 많이들 느끼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 학생에 대한 상담, 장애인에 대한 상담, 장애인 학생에 대한 상담, 그 다음에 성적 수수자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별도의 상담 방법을 개발하고 그 체계를 마련하고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좀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가 교육받았던 내용, 그 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